는 짙은 안개가 끼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시비 끝에 베를린시가 철거 명령을 내린 건데요. 지금 독일 현지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단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고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철거 반대 청원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슈레더 전 독일 총리까지 나서서 관할 당국에 반대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이 나치의 역사를 청산하면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독일 관청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평화를 기리는 소녀상이 순환을 겪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상징의 소녀상은 9년 전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이래 세계 각지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투명성 논란이 소녀상의 정당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소녀상은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조각상인데요. 소녀상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 불편하게 여겨야 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택배노조 관계자와 관련된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를 신규 확진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명인데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68명,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역시 이제 이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이외에 좀 이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대전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이었는데 지난달 11일에 11명이 나온 이후에 한 달 만에 이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이제 좀 눈길이 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봤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추석과 한글날 연휴의 영향도 아직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외 유입 비율이 좀 높았는데 이게 한국어를 배우러 네팔에서 입국한 연수생 11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그런 영향이라고 하는 점도 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격리돼서 치료를 받는 확진 환자가 대폭 줄었다라는 점, 이것은 이제 좀 다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사망자는 한 명이 더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433명이 됐습니다. 이게 대전 지역의 확진자 수가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추석 가족 모임의 여파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을 한 뒤에 한꺼번에 일가족 7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2살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어젯밤에 7명이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살에서 2살인 원아 3명하고 원장, 교사, 조리사 등 성인 4명이 이제 감염이 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원아의 어머니 1명, 교사의 남편과 딸 등 2명, 원장의 아버지와 언니 2명, 이렇게 좀 원아와 관계자의 다른 가족 5명이 추가 확진되는 사례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나는 상황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가격리됐고 해당 어린이집은 이제 21일까지 휴원을 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7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일가족의 경우에는 이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유치원 파견교사도 있고 또 공기업 직원도 있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이제 감염 사례가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일가족의 최초 감염 사례는 아직도 이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촉자만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좀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금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달여 만에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어요. 예, 정부는 일단 그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다시 이제 유행한 이후의 증가세가 어느 정도 억제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이렇게 좀 2단계를 유지해가는 게 경제적으로 또 여러모로 이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일단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계속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용 재개를 이제 시킨 상황인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이제 완화된 상황이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재개되는데, 일부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되고, 집단 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 공연장 등의 16개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이제 대면 예배를 허용을 하고 식사, 소모임,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방문 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유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프로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을 했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이제 이 대책들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영업이 중단됐던 고위험 시설들 중에 이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 중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강섬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5개 시설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이제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시간제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1시간 운영하면 10분 쉬고 3시간 운영하면 30분 쉰다든지 이런 휴식 시간제 수칙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부과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방역 당국의 경우에는 이런 방역 조치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등등의 이제 효과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정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내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서 좀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 관련 부분은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이제 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군 장병의 휴가도 약 2달 만에 오늘 이제 정상 시행한다 이런 방침을 이제 밝혔는데, 다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의 경우에는 이 휴가를 이제 연기 권고하기로 이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오랫동안 1단계로 내려가길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느끼는데, 지금 휴대전화 뒷자리 982로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식당 운영 중입니다. 1단계로 내려가면 방명록 안 써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단계여도 식당 좌석간 거리두기 그리고 방명록 작성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세부적으로는 방역 대책이 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데 또 방역 당국에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시설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간의 어떤 예를 들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봉쇄 중심에 이제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지가 어렵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1단계로 내리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정밀화해서, 그리고 어떤 각 사례별로 세밀화해서 적용하기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각각의 경우에 어떤 방역 수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도 조금 완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제 서울 전역에서의 집회 금지 인원수를 기존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이제 완화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99명 이하 집회는 그럼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체온 측정이라든지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다만 이제 광화문 등의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서울 도심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역 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와 주변인도, 그리고 신문로와 종로일가 도로와 주변인도,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간까지의 도로 및 주변인도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무래도 이런 집회 제한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방역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에 비해서 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진다면 집회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 여의도, 뚝섬, 반포 등의 세계 한강공원의 인파 밀집구역 출입 통제도 오늘부터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좀 권고하고, 그다음에 음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음식물을 배달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방역 지침은 이제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게 된다고요?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에 학사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로 완화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이 밀집도의 기준을 지키면서 예를 들면 오전 오후반, 그리고 오전 오후 학년제 도입 이런 걸로 좀 유연하게 이 학사 일정을 대응을 하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이제 문을 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망하기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매일 등교, 그리고 중학교는 학년별로 2주 연속 등교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이제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는 19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강화됐던 것을 조금 더 완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북 상주에 있는 한 기독교 연수원에서 신도 3천여 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라는 이제 단체인데, 이 단체의 연수원 격의 이런 곳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의 선교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됐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외국인들도 참석을 해서 5개 외국어로 동시 통역을 하는 이런 규모의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일과 시간 동안 선교사 강의가 쭉 이어진다든지, 이게 밤 11시까지 이제 좀 이런 행사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강의 중에 아무래도 종교 행사다 보니까 노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뛰어다니고 울부짖는 이런 형태의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선교사가 뭔가 세계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빌 게이츠 등 세계갑부 8명이 코로나19를 퍼뜨려서 불필요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영화 같은 이런 음모론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단체의 실체가 뭐냐 상당한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이 연수원 내 숙소에서 20-30명씩 잠을 자는 환경이었다고 하고, 주로 이제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데다가 11월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열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문제인 건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이 행사가 열린 9일에서 10일에는 거리두기 2단계로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몰래 행사를 열었다. 네. 이렇게 보고 참석자들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다 검사해야겠는데요. 확진자 안 나왔다고 방역당국이 그냥 넘어갈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이제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방금 쭉 말씀드렸듯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고 3밀 조건이 여기서 지금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좀 뭐랄까요? 정밀한 검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적용을 선제적 해야 조치를 되죠. 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고 하면은 그 확진자들 다 추적하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전부 지금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첫날 강원도 강릉에서는 확진자와 4m 정도 떨어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감염이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오늘 강원도 강릉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왔는데 한글날 연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30대 3명 그리고 이 같은 시간 같은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40대 2명, 20대 1명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 추가 확진된 3명이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그중에 한 명은 30대 3명 일행과 4m 정도 떨어져서 있었지만 이제 감염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주점 손님, 이 주점에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서 강릉시는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을 했는데 지금 이 확진자의 어떤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이 조기기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 본부장이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됐다. 경각심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라기보다는 호소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경각심들이 흐트러지고 이것이 다시 어떤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의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첫 번째로 밀접, 밀집, 밀폐 이 3밀 환경이 갖춰진 조건의 경우에 반드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위험 요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는 가을 산행이라든지 이런 단체 여행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해야 될 어떤 요인이다라고 봤고 또 기온이나 습도 등이 이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위험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환기가 더욱 소홀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좀 이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사례인 것이죠. 그다음에 정은경 본부장은 또 최근에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주의도 당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 다나병원 관련 확진자 현재까지 총 59명이고 또 재활전문병원인 경기의정부의 마스터플러스 병원 사례에서도 51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코로나 재확산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또 추석 연휴 고비도 잘 넘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이제 예외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순간에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질 것을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높일 때 3당 2.5단계에서 3단계 높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사실은 3단계로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장했었고. 근데 만약에 3단계로 올렸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을 그래도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풀어지게 되면 다시 또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사실 2단계, 2.5단계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사실 1단계로 완화, 뭐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1.5단계라고도 하지만 이 정도 사실 한 것도 사실은 상당한 다행인 것이고 일단 숨을 틔워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을 대단히 중요한 방송 아닙니까? 김성환의 시사야. 이 시간대 동시간대 최고의 프로그램.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러한 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출연자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정치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네, 커피 쿠폰 네,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짧게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휴대전화 액정에서 한 달 가까이 살아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통상 이 바이러스가 뭐 하루 이틀 길어도 사흘 전후면 이렇게 어떤 인체 외에 있을 때는 사멸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근데 호주 질병대비센터에서 미 생물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폐나 휴대전화 화면 이런 데서는 최장 28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호주 질병센터의 연구 결과는 20도의 상온과 어두운 환경 이런 좀 현실과는 다른 실험실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뭐 물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뭐 한 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소수의 어떤 바이러스가 뭐 활성화된 상태로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확진자로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안에 떨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어쨌든 간접 전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니만큼 손 씻기다라든지 환경 소독은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손 더 자주 씻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은 가끔씩 휴대전화 한번 좀 이렇게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소독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거 지키는 것이 뭐 이렇게 과도한 공포를 갖기보다는 그런 거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정감사 2주차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점점점 분위기가 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더 뜨거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험악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제 정쟁화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무래도 그동안 이 보수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사실 언론의 평가나 이런 걸 볼 때 국감이라는 것은 어쨌든 야당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의 행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권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것인데 네. 사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공격의 수위를 높이자 뭐 이런 내용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금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다시 이제 거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법무부 국감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뭐 이번에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처음 이제 국감 시작할 때부터 시끄럽기는 했지만 오늘 좀 유난히 좀 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또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좀 뭐랄까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질문하는 쪽도 계속해서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휴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내용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 병가와 관련돼서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국회나 또는 재정부질 이런 데서 답변을 했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게 나오지 않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물어봤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 거짓 진술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답을 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추미애 장관이 좀 뭐랄까요 발언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이런 게 계속 오가면서 상당히 정상적인 어떤 감사 진행이 어렵다라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말할 정도의 그런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게 그 추미애 장관이 사실 그동안에 답변 태도를 두고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서로 간에 의원하고 좀 감정 섞인 그런 말들을 좀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 뭐 소설을 쓸시네라는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본인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어야 했는데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동안 보수 야당이 실체가 없는 의혹을 뭐 너무 오랫동안 부풀렸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한 횟수가 27번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27번이나 윽박질렀겠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꼬리 잡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질의와 답변 그런 것들이 좀 오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피감기관장이 왜 이런 식으로 답변
답변 태도를 하느냐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뭐 피감기관장이면 모든 질문에 예하고 이제 굽신거려야 하는 거냐 이런 발언도 하고 해서 서로 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대립구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장관의 태도 등에 집착해서 질문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된다라면서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을 했고 추미애 장관에게도 피감기관장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유점해 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만약에 그 출석한 장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이 증인 선서를 하기 때문에 장관이 거짓말을 하면 이제 위증죄로 처벌받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국감은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제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선서를 하고서 위증을 했던 증인들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 자신의 어떤 잘못된 답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 또는 또 다른 이제 어떤 뭐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이렇게 볼 만한 대목도 있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추 장관의 감정적인 감정선을 자꾸 건드려서 추 장관이 저렇게 태도의 측면에서 좀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고발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 뭐 연락을 했는데 뭐 연락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될 것을 뭐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내려고 공격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갔고 그것이 일종의 말꼬리 잡기식의 이런 문제 제기로 이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좀 검찰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황이고 고발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13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검찰은 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것이 발부가 됐고 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바 있다라는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서 어떤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과장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그런 것들이 검찰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 캐비넷 미제같이 사건을 어디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 꺼내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는 등의 일은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SNS를 통해서 이 신동근 의원이 강하게 지금 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검찰에 나경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을 움직여서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우고 말겠다고 윽박 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여당 최고위원 완장이 뭐 이렇게나 무섭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은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좀 더 해보죠.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이 됐는데 이 설명이 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워낙 복잡한 사건이어서 일단 사건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라임 자산운용도 그렇고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그렇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을 네.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뭐 그런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부실한 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기업의 어떤 그 무자본 M&A, 적대적 인수 합병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좋을 대로 이제 사실상 써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거나 또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런 사건인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어떤 의혹의 시선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 뭔가 봐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로비나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네.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 중에는 라임 자산운용의 이른바 쩐주라고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강세 전 이제 광주 MBC 사장 이 스타모빌리티의 또 대표라고 했는데 이분에 대한 재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전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돈을 전달했다라는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 전 수석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이 주장을 한 분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인용 보도한 언론 이들을 오늘 이제 고발한다. 고발장을 제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옵티머스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내부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에 어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치권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의심을 사고 있고 그게 문제제기의 어떤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니까요. 일방적으로 뭐 지금 재판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주장한 것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이 금융당국이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사모펀드 설립 요건이 2015년에 완화가 되면서 이 사모펀드를 이제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 어떤 규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가 커졌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경우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이 대주주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대주주를 변경 신청하러 갔는데 금융위 직원이 뭐 1층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받아줬다 뭐 이런 내용의 뭐 녹취록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수사팀 대폭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공개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진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대상이 누구든 철저히 수사해서 아무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 지금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나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이 지금까지의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뭉개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지만 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늘 국감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수사 내용은 보고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또 언론 보도가 된 내용들이 이런 로비 의혹 등이 있으니 이것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수사팀의 이제 검사 4명을 충원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역으로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동안에 보고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언론에서 추측하는 건가요? 언론 추측이라기보다 이제 취재한 바를 뭐 쓰고 있는 것인데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뭐 여러 채널로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러 채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법무부가 이제 그것까지 세세하게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뭐 그것도 역시 법무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예를 들면 옵티머스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제목이 이제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것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만든 허위 문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뭐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은 특정 정치인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돈 받은 바 없다라고 검찰 조서에 이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는 그 무소속 박덕흠 의원 뭐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올해 4월달에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포장공사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확률을 높여서 이제 문제다. 결국 이제 이 회사 중에 하나가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이게 법령상 기준이나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와 특수관계를 얽힌 뭐 이런 입찰 조직이 발견이 됐고 전체 발주 금액의 뭐 75%를 이 여기가 다 가져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모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감 중반기, 전반기 넘어가고 중반기, 중반기로 가면서 의혹과 폭로 이런 쪽으로 좀 더 치중해지는 거 아닌가. 좀 정책 국감하고 좀 약간 다소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다만 뭐 일부 정책 질의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좀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것은 행안위로 가셔서 얘기하시면 어떠냐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이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있는 한 법사위에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좀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정책 국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질문 자체는 정책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장제원 의원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장제원 의원 열심히 하시죠. 네. 뭐 특별히 제가 그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뭐라도 하나 긍정적인 거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 의견 좀 적극적으로 더 듣고 있는 중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52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1단계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0088님 중1인 우리 집 쌍둥이들은 학교 가면 시험 본다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더 좋다네요. 수업은 별로 안 했다면서 시험 칠 걱정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제 아이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 입장으로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733님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아침엔 되게 과장님 같으신데 저녁에는 신입사원 같으시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그것은 말투의 문제인지 뭐 이 외모의 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뭐 언제나 신입사원의 자세로 네, 많은 분들의 의견 경청하고 네, 저는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시사야 애청자분들을 섬겨야죠, 저희가. 당연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8일 하루 400건 이상의 택배 물량을 배달하던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벌써 8번째입니다. 9일에 발인식이 진행되는 오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택배업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유성욱 전국 택배연대 노조 CJ 대한통운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달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본부장님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중재로 철회를 했는데 네. 그런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정부와 택배사들의 이런 약속을 믿고 분류작업 중단을 철회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약속들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네네. 2,000명을 분류작업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네. 현장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300명도 채 되지 않았고요. 네. 이번에 숨진 우리 김원정 씨가 일한 그 현장에도 단 한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결과가 8번째 과로사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정부에서도 이 택배연대 노조 쪽에서 네네. 투입된 인원이 적다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많은 인력을 좀 투입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근데 2,000명 정도 투입한다고 했는데 전체 다 합쳐서 300명을 투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 좀 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의 사실 발표도 2,000명의 인원이라는 게 쿠팡 쪽에서 상시적으로 특수기에 투입된 인원이 1,000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하통택배 이렇게 5개사 택배사를 합쳐서 1,000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2,000명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와 택배사 이런 약속을 믿고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한테만 생색내경으로 분류작업 인원이 투입이 된 거고 네. 조합원이 없는 곳이나 조합원이 비조합원들이 있는 구역이나 이런 터미널은 전혀 투입이 안 돼 있는 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네. 계셨던 그 대리점에서는 네. 단 한 명만 지금 이 분류 작업에 투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단 한 명도 투입이 안 됐다? 네, 한 명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과로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죠. 네,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한 14시간, 그래서 주당으로 따지면 90시간 정도 우리 김원정 씨가 일을 해왔어요. 네. 근데 식사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특정 휴식 시간도 없이 항상 뛰다시피 하는 게 우리 현장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쓰러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그 택배 기사들의 건강을 진단한 현직 의사분의 이런 말씀을 참고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로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대리점은 분류 작업에 인원 투입할 그 돈을 좀 40만 원씩 내라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네. 기사들한테 4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알바 2명을 고용하고 네. 또 이제 40만 원을 내기 부담스러워한 택배 기사들 3명이 알바 작업을 전문으로 했었고요. 네. 저희들이 요구한 추가 인력은 거기에 전혀 투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5분의 알바 인원들이 13명의 물량을 분류 작업을 했었던 거고 그중에 한 분이 우리 김원정 씨였고요. 네. 그래서 김원정 씨가 다른 택배 기사들의 물량까지 다 분류 작업을 하는 그런 과로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CJ 대한통운 소속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그 본부장님 소속되어 있는 곳이 CJ 대한통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혹시 CJ 본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CJ 대한통운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 네네. 여전히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CJ 대한통운이 계속 이런 현장의 죽음마저 이게 묻고 한다면 전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CJ 대한통운 쪽에서는 이런 문제하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대리점 쪽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그럼 대리점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해라? 네, 지금 유가족 그동안 쭉 돌아가신 5분의 택배 노동자들 유가족들하고도 저희들이 접촉해 보면 CJ 대한통운 쪽에서는 전혀
이와 관련돼서 뭐 조문을 오거나 심지어 뭐 전화 한 통 온 사실도 없고 그 대리점 소장들을 통해서만 간략 간단하게 위로의 말 정도 전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이제 추석 전에 네네. 배송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CJ 대한통운 측에서는 추석 성수기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렇게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사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 과로사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나 좀 분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대리점이 그 택배 노동자들하고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CJ 대한통운에서 인력을 배치했다는 소리를 합니까? 대리점 쪽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게 어쨌든 CJ 대한통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정부와 택배사와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사는 정부 측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의 답변으로 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리점한테 다 떠넘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그 추석 기간 중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 떠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리점하고 실제 대리점은 이제 택배 기사분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난처한 거죠. 대리점 입장에서 CJ랑 계약을 해야 자기들도 대리점이 유지가 되고 먹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원청에서 지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자기들 뭐 수입이 대리점 수입이 뻔한 건데 그 뻔한 수입에서 어떻게 대리점한테 모든 걸 다 부담하라고 하냐 이런 굉장히 이런 토론을 저희들한테 억울함을 또 이야기하는 대리점 소장님들도 계세요. 아니 CJ 대한통운 쪽에서 대리점 쪽에 어떤 지원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던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대리점이 다 알아서 하게 내버려뒀다. 네네. 오히려 하라고 대리점을 압박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뭐 대리점 소장님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이거 어떻게 대리점에서 뭐 기사들 한 10명 데리고 일하는 대리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이런 토론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 고인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유족들은 아무런 지금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네네. 택배기사 지금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 택배 기사들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뭐 4월 달에 돌아가신 또 파주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 파주 제일대리점이라고 그분 소속이었는데 또 이번에 엊그제 돌아가신 송천 대리점 그 공통점은 그 대리점 기사들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모두 한날에 작성이 됐어요. 동시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저희 택배 기사는 산재 적용 의무 가입 대상자인데 네.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산재 적용을 못 받는 거죠. 아, 자발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나 산재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해서 맞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신청서가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모두 똑같은 날짜에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 날짜는 각기 다른데 네. 적용제의 신청서가 한날에 작성됐다는 거는 실질적 소장들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그런 객관적 의심이 충분한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적용제의 신청서가 도대체 왜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송천 대리점 우리 기사분 같은 경우는 80살 먹은 아버님과 두 분이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 기사분이 돌아가시게 됨으로 해서 80살 먹은 우리 아버님은 혼자서 생활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이게 뭐 산재 혜택도 전혀 못 받고. 근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왜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특수 고용 노동자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무 가입 대상자를 열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적용주의 신청을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네. 또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2012년도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는 소장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한테 적용주의 신청서를 써라 라고 하면 그거를 거부할 택배 기사는 사실 한 명도 없는 거죠. 근데 산재보험 50%씩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거 내기 싫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직 그 이유 하나입니다. 산재보험료 50%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 네네. 그냥 특수고용직 신분을 인정하겠다 뭐 이런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 기사들 입장에서는 50% 정도 되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는데 그 소장들이 그 소장은 10명 거를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죠. 그 20만 원을 내기 싫어서 기사들한테 적용주의 신청서를 강요한다는 거죠.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을 개선할 대책 중 하나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네. 택배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조항들이 사실은 삭제되거나 빠지기도 해서 상당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택배 현장에 최초로 택배 노동자를 위한 법이 제정이 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두고 일정 부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노조 간에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찬성하는 쪽이고요. 네. 일부에서는 좀 화물법 때문에 좀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네네네. 산하에 있는 택배 노조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택배 노조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추모 기간을 갖고 이 토일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이번 8번째 과로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과로사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절박한 심정이고요. 네. 더욱이 11월 달에는 1년 중에 가장 택배 물량이 많은 최고의 성수기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 강도가 가장 극심하게 증가되는 그런 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물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분류작업 추가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9번째, 10번째 과로사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망사고 관련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좀 즉각 좀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어쨌든 5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CJ 대한통운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유성욱 CJ 대한통운 본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58분 날씨.